예를 들어 가나 초콜릿 정도 되는 예. 골드바다 그럼 얼마쯤 됩니까? 지금 시세로. 그게 한 6천만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를 전망할 때 사실 상승의 모멘텀이 더 많은 건 맞지만 만약에 하락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 네. 따라서 올해는 금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은 저는 좀 사모으는 게 좋겠다. 다만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으니까 좀 적립식으로 분할식으로 매수하는 게 네. 그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금값이 급등해서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더니 조금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또 글로벌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요. 네. 우리는 참 뭘 해도 좀 달라요. 네. 과거에 금 시세는 언제 올랐고 언제 내렸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 금값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커스의 조규원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 대표님 예전에 한국금거래소에서 교육 강사로도 일하셨고 실제 스테이커스가 지금 현물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거래소 운영하시고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금값 당연히 제일 궁금한 건 금값이 더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금값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소들 네. 그런 알고리즘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 네. 또 이런 앞으로 전망까지 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파시잖아요. 네. 하나만 궁금한 거 있어요. 골드바 파실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맞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한두 달 동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요즘 이제 증여세 상속세 논란인데 이거 한 덩이를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네. 아들이 한 10년 20년 있다 현금화하면 네. 조세 당국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정말 뭐 미비한 양이라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돌반지를 받는다던가 이런 정도 수준 아니면 내가 뭐 주얼리 같은 거를 샀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이제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너무 큰 액수 뭐 1kg 골드바를 이렇게 증여해 준다던가. 아니 사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해줘. 예를 들어 가나 초콜릿 정도 되는 예. 골드바다 그럼 얼마쯤 됩니까? 지금 시세로. 그게 한 6천만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 10개를 요만큼 네. 신문지로 포장해서 아들한테 줬다 이거예요? 네. 네. 일단 주는 거 자체는 모릅니다. 당연히 국세청도 당연히요. 네. 당연히 모르죠. 나중에 네. 판다고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오면은 네. 국세청은 이제 PCI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자산으로 보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이제 그런 자산 취득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얘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비상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뭐 거래 내역을 봤는데 금을 산 기록도 없어. 근데 금을 팔아서 이 돈을 만들었대. 그럼 이제 증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사실은 금을 판다고 했을 때 현금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나중에 팔아서 뭐 나중에 뭐 몇 억이 됐든 그걸 다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솔직히 국세청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겠죠. 네,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제대로 사서 나중에 제대로 파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네. 하나만 더요. 금덩이에 대해서 누구나 네. 갖고 싶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골드뱅킹을 하는 이유가 네. 금을 은행에서 사면 부가세 10%인가요? 그 네, 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럼 기본적으로 10% 수익을 낸다고 해도 뭐 똔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금은방에서 똑같은 골드바를 살 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안 내는 게 우리 사회 관행이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많이 네. 그래 왔죠. 예. 뭐 일반적으로 네. 우리 돌반지 사러 가도 부가세 안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아마 뭐 금은 네네. 과거에 거의 뭐 현금 같은 현금이었다 거였으니까 보니까. 그런 네. 관행이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금덩이와 저 금덩이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신한은행에서 사는 네. 골드바와 네. 금은방에서 사는 골드바와 순도 차이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예 똑같죠. 사실은 신한은행에서 파는 그 금을 똑같이 금은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네. 다를 것도 없는데 이제 그 사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해서 뭐 국밥집 가서 국밥 먹으면서 현금 내면은 뭐 조금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을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구매 방법의 차이이지 네. 금 자체의 순도나 중량이나 이런 건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금 자체가 돈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 국가에서 부가세를 받지 않는 국가들도 되게 많아요. 미국의 주에서도 이제 부가세가 없어진 주가 훨씬 더 많아졌다 네. 보니까. 왜냐면은 금이라는 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로 환전할 때 부가세를 내지는 않잖아요. 금도 마찬가지로 이건 환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진 부가가치세 그 네. 법이 있다 보니까 10%를 받는 건데 정식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은 환전이 맞죠. 그 정식으로 은행에서 부가세를 내고 산 골드바 같은 경우에 팔 때는 네. 그냥 뭐 일반 금은방에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은행에서 다시 환매도 해줍니까? 네, 환매도 해주죠.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고 은행에서 파는 게 금은방에서 부가세를 내고 사는 것보다 비싸요. 그러겠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왕 사고 판다고 한다면 사실 은행보다는 네. 금은방이 됐든 금거래소가 됐든 이런 데가 조금 더 저렴하고 나중에 팔 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잘 따지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신한은행 이런 레벨이 붙어 있는 건 훨씬 공신력 있는 거 아니냐. 다음에 팔 때 부가세 10% 내더라도 네. 다음에 팔 때 훨씬 공신력 있고 제값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예요. 금이 이제 순도가 똑같으면은 가치는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예를 들면 뭐 한국조폐공사에서 나온 골드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 마크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순도가 같은지 아닌지 아는 거는 뭐 감정원에서 15초? 20초면 다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비용도 거의 한 3, 4천 원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조폐공사를 가지고 오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나 저희 입장에선 똑같거든요. 예, 그리고 녹이면 어차피 다 똑같아지고. 아, 그래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론 이렇게 좀 신뢰성 있는 제품을 사는 것도 이제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순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따져보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가격이 지금 온스당 3,000달러 넘어서 네. 조금 횡보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자 오늘 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조 대표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 가격이? 올해 뭐 거의 3,000불을 전망했던 올해 초나 작년 말에 있었던 그런 전망들은 이미 진작에 넘었죠. 오늘 기준으로만 봐도 3,050불이 돌파를 네,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3,200불까지도 이제 각국의 그런 IB들은 다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도 실제로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금값의 상승 모멘텀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정쟁이라는 것 자체도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키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극 체계로 가는 그런 탈세계화도 네. 금값을 자꾸 자극시키는 여기에 더불어 뭐 이제 앞으로 달러의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네. 자꾸 하락하고 있는 부분. 뭐 네. 미국이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양적 긴축 줄인다고도 하고 금리 인하도 올해 거의 뭐 한두 번 그리고 내년에도 한두 번 뭐 그 다음 연도에도 네. 한두 번 이렇게 점도표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금리도 앞으로 더 내려갈 거고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 금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공개된 정보 내에서 금값에 좋은 영향을 준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반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격에 너무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있을 위험 여기에 더불어 약간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그 관세 전쟁이라는 게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은 높이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부분을 자극시키기도 하지만 자칫하면은 아예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금이라는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불리지만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는 좀 많이 약해요.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가격이 좀 크게 하락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로 만약에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기대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던 게 다시 정상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이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좀 짧은 시간에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올해 같이 공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를 전망할 때 사실 상승의 모멘텀이 더 많은 건 맞지만
또 만약에 하락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 네. 따라서 올해는 금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은 저는 좀 사모으는 게 좋겠다. 다만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으니까 좀 적립식으로 분할식으로 매수하는 게 내릴 좀 더 때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여기서 금을 사모은다는 게 골드뱅킹 쪽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방법 다 괜찮습니다. 네. 예,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골드뱅킹은 사실은 수수료가 좀 많이 비싸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KRX 금시장이나 아니면 ETF 요 두 가지 방식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실물. 그럼 ETF가 있군요. 그렇죠. 참. 네, 예, 네. ETF도 괜찮은 방법. ETF는 또 선물 가격을 추종하다 보니까 네. 때때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해가지고 너무 웃돈 일 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다 줄어서 실물을 사기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KRX나 실물을 사는 게 지금은 되게 좋고 만약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그럴 때는 이제 해외 상장된 금 ETF 뭐 GLD 같은 거, 네. IAU 이런 이제 ETF들을 투자하는 것도 꽤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분할식으로 약간 내릴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주워 담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ETF는 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것들도 있고 네. 런던 증시도 있고 그런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글로벌 ETF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건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된 GLD나 IAU가 좀 많고 네. 우리나라에도 ETF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금값 프리미엄이 이상하게도 ETF에도 가끔 적용이 돼서 네. 괴리율 이슈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ETF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프리미엄이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KRX라던가 아니면 아예 실물, 실물이 사실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 같은 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대외 환경이 금값이 오르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그중에 그러면 아까 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이 경우에는 약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경기 안 좋으면 아무래도 네. 기업이나 개인이 뭐 사기보단 팔려고 내놓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팔려고 내놓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실제로 우리가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 때 이럴 때를 보면은 금에 대한 매도세가 되게 강했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금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선물 시세를 국제 기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은 이제 그렇게 뭐 경기 침체가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가파뤄지면은 이런 캐시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레버리지 이런 거 많으니까 뭐 마진콜이 나오기도 하고 네. 다 갖다 팔고 현금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 20% 정도 하락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오면 또 환율이 치솟아서 네. 국내 금값이 튀기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가 되게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오면 환율이 올라서 금값이 뭐 2배 내지 막 이 정도로 막 상승했던 역사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상황은 약달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달러요. 강달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를 말씀하시는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미국 경제 디플레이션인데 어떻게 강달러가? 디플레이션이면 네.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미국형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전 세계 돈이 다 달러로 모이면서 네. 달러 강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는 네, 물론 그랬는데 사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라서 네. 네, 물론 그때는 그랬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값이라는 게 오를 때 보면 그리고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오를 때 보면 전문가분들이 전쟁 나도 오르지. 이건 뭐 한다고 하면 그 대체 해칭으로 또 오르고 네. 특히 인플레이션이야 뭐 당연히 최고의 해칭 수단이 네네. 금이고요, 그죠? 그런데 조 대표님 말씀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못 버틴다. 네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외 여건 중에 금값이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 중에는 관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다극 체제라고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 가능성. 네. 네, 요것 좀 살펴볼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금값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를 보면은 관세 전쟁이 불거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그리고 더불어 요즘에 가장 불거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좀 뭐 1970년 이럴 때를 보면 금 가격이 막 26배 같이 솟아요. 오일 쇼크 왔을 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학습한 투자자들은 요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이거 금이 가장 빛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관세 전쟁이 좀 더 이렇게 심화됨에 따라서 금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자극시키는 요소지만 이게 심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던 이제 뭐 2008년 아니면 대공황 이럴 때는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 요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우리가 3,000달러인데 그때 300달러였던 금값이 1,800달러까지 올라가도 10년 동안. 네, 2000년대 맞습니다. 초반에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각국 중앙을 우리도 한국은행 우리 저 금도 좀 더 보유해야 한다는 막 주장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3, 4년 정도 버티다가 1,800달러까지 갔던 게 1,000달러까지 급락을 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2010 한 네. 4년 5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 언제 오르는가를 보면은 네.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도 아니고 뭐 금리 때문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실질 금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실질 금리가 앞으로 더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금에 대한 그 수요가 되게 많이 붙습니다. 심지어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을 들고 있든 국채를 보유하고 있든 확정적으로 손실을 보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채를 버리고 현금을 버리고 다 금으로 도망가요. 정확히 말하면 금이라기보다도 원자재 시장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뭐 사업체들은 미리 살 원자재를 이제 사재기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투자 은행들이나 투자 기관들은 금을 보유하는 현상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2011년부터는 실질 금리가 다시 이제 그 추세를 반전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요소가 금 가격에 정말 사람들이 공포에 잠겨서 금으로 도망가던 그 불안감이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금의 공급이 계속 줄다가 한 2009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건 금의 공급이 풀리니까 그만큼 이제 금에 대한 가격이 다시 진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 가격에 좀 큰 영향을 여태까지 줘왔는데 그게 이제 2011년에 다 좀 금값을 진정하는 분위기로 가서 금 가격이 2015년까지 1,000불로 떨어지고 거의 한 2018년까지도 금 가격이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9년에 다시 반전이 됩니다. 실제 금리도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들고요. 생산량도 2019년부터 다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 가격이 이제 안 그래도 좀 거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사이클을 탔다. 예, 좀 슈퍼 사이클을 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오다가 이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2025년에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 금리와 금리다. 세산액이다. 네, 실질 금리다. 당연히 이제 물가가 따라 붙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14년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 급락했던 한 4, 5년 급락했던 당시에는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거나 실질 금리가 다시 금리로 전환됐고 2019년 때 다시 이게 정확하게 거의 연동돼서 올라갑니까? 네네 맞습니다. 실질 금리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그 구하는 공식이 되게 다양한데 가장 금 가격이랑 이제 그 상관관계가 높은 걸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거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때 얘랑 이제 그 금 가격을 겹쳐서 보면은 서로 반대로 가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영향이 큰데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은 아직 실질 금리가 플러스긴 하거든요. 예, 마이너스 찍었다가 플러스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금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리는 요소고 여기에 더불어 2022년부터는 실질 금리랑 조금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원래는 실질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는 폭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금 가격의 상승 하락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그
일관성 있게 갔었는데 네. 2022년부터는 이제 다극 체제의 움직임이 정말 커지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실질 금리가 다시 크게 치솟아도 네. 금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금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하방보다는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라면 지난 몇 년 동안 금값이 글로벌 금값이 올랐던 이유는 사실 금리가 낮은 편은 절대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도 인플레 압력이 더 워낙 거세다 보니까 네. 인플레 압력이 이긴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치고 올라갔다. 네네. 긴 시계열로 봐도 하여튼 이 실질 금리와 인플레와의 상관관계로 금값이 결정된다. 네, 네. 긴 이제 슈퍼 사이클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이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지금 시기는 그 다극 체제라는 부분이 정말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값이 왜 오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화폐를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일 때마다 금 가격이 폭등을 해요. 네. 1970년대 보면 이제 닉슨 쇼크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럼 1930년대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면서 금 가격이 한번 크게 치솟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그렇지 않은 그냥 실질 금리 하나만으로도 금 가격이 올랐던 뭐 2000년대 같은 때도 있지만 네. 정말 크게 올랐던 역사들을 보면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다극 체제로의 전환 이 네.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다. 여기서 크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2010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 보유량이 매년 순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이 된 아까 전에 실질 금리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2022년부터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스위프트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다 동결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 좀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브릭스 네, 국가들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도 언제 다 동결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 달러 자산을 다 버리고 금으로만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달러라는 부분을 볼 때 달러는 생각보다 고평가였다는 거죠. 우리가 달러 인덱스랑 그냥 달러의 절대 가치랑 이거를 좀 혼동해서 생각하면 안 되긴 한데 달러 인덱스는 고평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달러 가치는 고평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풀린 달러랑 네. 생각을 해봤을 사실 때 말은 안 되죠. 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높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달러라는 자산이 결제 비중에서 높게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이제 다른 국가들을 볼 때는 이거는 그러면 미국의 제재 한 방이면은 우리는 이제 거래도 못하고 외환 보유고도 다 뺏긴다. 이거 사실은 되게 리스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움직임이 네. 금 가격을 더 크게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며 각국의 투자 기관들이며 금을 찾게 만드는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이제 가격 상승 모멘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중시로 따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금을.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러시아의 금융 제재 들어가면서 그 달러 스위프트 막 묶었을 때 네. 중국과 인도까지 뭐 네, 브라질 이런 맞습니다. 나라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죠. 수치로 입증이 됩니까? 네, 수치로 어. 이중이 되죠. 그러니까 2022년부터 네. 원래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양이 한 300톤에서 400톤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네. 근데 2022년에 1950년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 그냥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0톤이 넘었고요. 네. 그게 매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매년 1000톤씩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도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은 1000톤 이상의 금 매입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껏해야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이 금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러시아처럼 전쟁을 할 마음이 있는 국가들은 미리부터 금을 사는 거고 2022년에는 전쟁을 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미국이 이렇게 실제로 스위프트 제재하는 걸 보고 다른 국가들은 깜짝 놀란 거죠. 예,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은 좀 더 적극적,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좀 소극적이더라도 금을 이제 매수하는 흐름으로 네. 많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금 보유량이 500톤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벌써 2000톤이 넘었습니다. 거의 2200톤이 될 정도로 이들이 왜 이렇게 금을 정말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지 요거는 2022년이 좀 더 큰 분기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정학적 뭐 다극 체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정학적인 이유, 전쟁 네. 같은 이유 등을 그 핵심 배경에는 달러가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의 달러 시스템은 사실은 독재죠. 근데 그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무역도 막히고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네. 동결당한다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다 보니까 그래서 브릭스가 작년에 이제 브릭스 회원국을 더 늘렸어요. 네, 브릭스 네. 플러스라고. 네. 맞습니다. 뭐 이집트며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에티오피아, 그다음 뭐 이런 국가들 많더라고요. 막 손들고 브릭스 들어가겠대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 4개국, 5개국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뭐 이제 약간 부인은 하거든요. 근데 실제 활동은 브릭스에서 다 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국가도 많고 그다음에 네. 파트너십 국가라고 해서 브릭스의 활동만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13개국인가 그 정도 동남아 되더라고요. 국가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국, 터키 뭐 이런 네. 국가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다 들어오면서 브릭스가 몸집이 갑자기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2024년 10월에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다 초대돼서 네. 이제 거기서 의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그들의 가장 큰 의중이 나타나요. 우리가 달러의 기축 통화를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결제 시스템이며 모든 그런 게 다 달러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다른 그 뭔가 통화 지불 수단 같은 걸 만들자. 그래서 브릭스페이라는 걸 만들기로 네, 합의를 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릭스페이도 뭐 구글에 검색하면은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원한다. 플러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원한다. 그러면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달러에 집중돼서 달러 하나로만 가던 시스템에서 네. 다극 체제로 변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 평가를 매기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지금과 그때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낮아진 달러 가치는 곧바로 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금 가격이 막 조정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나오면 금 가격이 하락은 하는데 되게 하방 경직성이 2022년부터는 되게 커졌거든요. 옛날에는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상승하기 전에 가격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총 상승분의 절반을 내뱉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20%조차 금 가격이 조정받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도 20% 이상은 안 떨어진다. 네, 하방 경직성이 정말 강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그 브릭스 국가들의 이런 다극 체제로의 전환 이 과정에서 실물 금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쓸어 담고 있는 이런 강한 수요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해지 수단으로 금을 중앙은행들이 그런 그 카잔에 모인 나라들 보면 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거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거나 뭔가 미국에 네. 화가 났거나 이런 국가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분명 달러 패권에 대한 불만들이 많을 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좋은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대안 기축통화를 생각한다면 그 이제 신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맞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이냐. 맞습니다. 너희가 발행하는 그 화폐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네. 그 뭐 브레튼 우즈처럼 안 할 거면 믿을 수 있는 건 금밖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 많은 금을 다 쌓아놓고 발권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그래서 이들은 그 신개발은행이라고 해서 그 지금으로 치면은 국제은행 같은 거를 네. 만들었어요. 네. 벌써요? 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국의 브릭스 국가들이나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이 이렇게 금을 많이 사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브릭스페이의 이제 통화는 예전에 그 브레튼 우즈 체제 때처럼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한 40% 정도는 금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종의 해프닝이냐라고 보면은 이미 2000년부터 20 몇 년 동안 준비해 오고 이제 시장에 계속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서 네. 이들은 진정으로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러려면 EU처럼 좀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인데 네. 미국도 1달러에 5불. 35불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 사기치다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인도 같은 나라들이 한다면 그 참여 국가들이 얼마나 그걸 믿을 수 있을지 어쨌든 그 움직임은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아까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실 때 70년대에 금값이 올랐다. 네. 그 브레튼 우즈 깨진 게 70년인가 71년이잖아요. 71년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가 무한 발권된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건 이쪽에선 네. 금이겠군요. 금이죠. 그럼 그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오일 쇼크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는 큰 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올랐다고 하시길래. 네, 그 과정 가운데서 네.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은 아니었어요.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 네.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경기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네. 네. 근데 이제 한 1975년쯤 되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경제가 이제 약간 휘청하면서 디플레이션을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는 또 금 가격도 거의 3년 동안 또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관점 속에서 전체 사이클은 당연히 또 금이 우상향할 수 있겠죠.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좀 네. 강한 그런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네.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단순히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면 금 가격에는 호재는 아닐 거고. 네. 예, 오히려 엄청난 호재일 텐데 네.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이면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대공황 때나 아니면 1970년대에서도 75년대에 이제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잠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금 가격이 좀 큰 조정 한 20% 이상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네.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 물가를 봐야 하는 거군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것이 물가 인상을 수반하는지 그렇지 않은 디플레인지. 네. 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그 이른바 제3국가들 그 브릭스 국가들 중앙은행들이 금 모으기 한 추세가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이제 네. IMF에 보고를 합니다. 오, 뭐 사실 네. 중국이나 사우디는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브릭스 국가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일찍부터 금을 많이 사 모았어요. 2000년 초반부터 사 모으다 보니까 네. 지금도 물론 많이 사고 있지만 요즘에는 뭐 폴란드라던가 터키라던가 그 브릭스 플러스라고 불리는 아니면 아예 그 서유럽보다는 동유럽 국가들이 금을 많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들의 가장 그 큰 니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탈달러죠. 예, 그냥 뭐 달러를 버리자, 달러를 네. 대체하자, 뭐 우리가 기축통화패권 뺏어오자 이게 아니라 그냥 달러만 달러망에서 좀 벗어난 다른 시스템도 우리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금을 많이 사모으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금을 매수하는 거는 좀 많이 더디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얘네들은 상관없는 글로벌 게 시장에서 금을 매수하려면 달러로 일반적으로는 달러 결제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굳이 안 사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금 매장량 한 3위 정도 됩니다, 러시아가. 오, 네. 네, 그리고 금을 많이 원래 또 많이 생산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걸 그냥 국가가 다 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또 이제 해외에서 금을 사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국가 보유량을 이렇게 늘리는 행위는 중국이 요즘에는 뭐 가장 빠른 극명하게. 속도로 극명하게 하고 있다. 오, 이렇게 네.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네. 사실 뭐 언젠가 뭐 한참 전부터 이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맞습니다. 뭘 갖고 있을 것이냐. 네. 금 관련해서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채굴량이 나와요? 나오겠죠? 채굴량 나오죠. 나오죠. 네. 이만큼 많이 채굴했으면 네.
그러니까 채굴량이 나오는 그 비중은 좀 줄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고 하여튼 채굴량이 일정하게 계속 늘어요? 어때요? 채굴량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의 한 100년치 데이터랑 채굴량도 한 360년 정도 데이터가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 채굴량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채굴량이 줄어들 때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뭐 마치 비트코인 반감기처럼 그거야. 네. 네, 이제 그 채굴량이 줄어들 때 뭐 금 가격이 오르는데 뭐 1930년대도 그랬고 70년부터 이제 채굴량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부터 또 채굴량이 줄었고 이걸 보면은 채굴량이 주는 시점에 금 가격이 올랐다. 이거는 이제 극명한 사실이다 네. 보니까 2019년부터도 이제 채굴량이 다시 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특별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이란 자산이 5,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네. 사실 캘 만한 금은 거의 다 캤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금을 캐는 양이 한 3,000톤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매장량이 한 59,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도 안 남은 거죠. 이제 총 모든 금에 채굴될 수 있는 그런 고갈 석유도 시점까지. 맨날 저 어렸을 때도 석유 고갈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 금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이제 나잖아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우리 지구에 금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갈은 사실 기정사실이긴 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금광 기업들을 보면은 금광 기업들의 채굴량이 주는 것도 문제인데 네. 채굴했을 때 이전처럼 똑같이 뭐 100kg를 채굴한다고 했을 때 이전 100kg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부터도 좀 앞으로 금의 채굴이 더 많이 줄어들겠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인데 네. 여기에 더불어 파리기후 협약 이후부터는 이 금관 기업들이 사실은 좀 환경을 많이 파괴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인허가도 어렵고 채굴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규제 때문에 내야 네. 되는 비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을 채굴함에 있어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새는 뭐 채굴 기업들도 뭐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채굴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뭐 해마다 다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보면 네. 금 채굴량은 그래도 요즘처럼 금값이 올라가면 네.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어요 조금씩 해마다? 금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일 때는 금의 그 채굴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게 금 가격이 오르면 바로 채굴 늘려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지만 이 금이라는 자산은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탐사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금 나올 철로라던가 뭐 광부들이 묵을 숙소 이런 인프라도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금을 채굴해도 이게 금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일부만 금이라서 그걸 또 정제를 해야 돼요. 네. 이 과정이 한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채굴량이 늘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채굴량은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채굴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이래서 이제 이런 그거야 부분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름값과 비교를 했지만 기름은 채굴하고 써버리잖아요. 네네. 금은 채굴한 다음에 쌓이잖아요. 쌓이죠. 네. 그 지구에서 뭐 어디 저 가다가 또랑의 금반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네, 맞습니다. 또 산업용으로 해가지고 소모되는 거가 네. 있을 거고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건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계속 가격에 늘어나요.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가격에 특히 지금처럼 가격이 네. 오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해가지고 뭐 내년 내후년에 채굴은 못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금값이 이렇게 오르면 네. 채널성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네. 공급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급 측면에서 네. 나중엔 말씀하신 것처럼 금 가격이 충분히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각 기업들 금관 기업들이 채굴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한 1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채굴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왜냐면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그것보다 금 가격이 더 높으면은 채굴을 할 만하니까요. 이제 그때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제약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도 360년치 데이터를 보면 금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 이제는 진짜 고갈 시점이 다가오긴 했다는 거예요. 26만 톤이라는 그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금의 그 총량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 가끔 뭐 뉴스에 대형 금강 발견됐다 해봤자 그 몇 톤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막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량 자체가 이미
그게 이제 땅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가격에 막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이 측정해온 예상되는 금의 지구 안에 있는 채광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의 양, 그러니까 어쨌든 지상 밖에 있는 금의 양은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크게 줄진 않아요.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 금광 자체가 워낙 그 캘만한 금광을 거의 다 캐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채산성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더 깊이 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깊이 파야 되고, 예전에 뭐 그냥 뭐 별로 채산성이 안 좋아서 버려둔 거를 금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제서야 캐곤 그러겠죠. 하거든요. 네. 예, 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서 우주에서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예, 아직까지는 좀 연구 목적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금이 많은 소행성에서 금을 채굴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이게 실현화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다만 그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우주에서 금을 캐와야 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보다도 금값이 비싸야만 또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예. 누가 봐도 채산성이 모르겠어요. 스페이스X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네. 오히려 그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네. 합성 다이아몬드가 실용화되면서 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 수천 년 동안 이 금을 만드는 이 연금술사 네네, 이 맞습니다. 기술을 만데 뭐 어느 순간 과학자들이 그걸 그 화학식을 만들어내면 모를까. 근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네네. 가능하면 금값이 폭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입자가속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금의 네. 원소잖아요. 원소 안에는 이제 중성자와 그다음 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을 이제 그 금이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원소교가 79번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몇 개의 중선자, 몇 개의 양선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구리였는지 나비였는지 수은이었는지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 입자가속기로 때리면 네. 금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도 성공을 근데 했거든요. 단가가 안 맞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1g도 안 되는 금을 얻기 위해서 거의 미국 1년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능은 한데 이게 뭐 나중에 아무리 실용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사실은 충분히 이게 좀 금을 채굴하는 비용보다 이게 더 효율적으로 나오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아니 그렇지만 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인류의 과학 기술이라는 게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갈게요. 코인과 금과의 관계 또 지정학적인 관계 좀 엮어서 여쭤볼게요. 네. 중앙은행 제가 아까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양과 어마어마하겠죠. 몇백 네. 톤씩 사니까. 네. 몇천 톤, 몇백 톤. 네. 우리가 한 300톤 갖고 있던 거 제가 맞나요? 100톤입니다. 아, 우리 104톤 정도 우리가 있습니다. 네. 100톤 정도 갖고 있고 중국이 아까 2200톤 정도. 네. 미국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8100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100톤. 네. 네. 그런데 소매의 수요는 측정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네. 한국에서 금이 얼마만큼 팔리고 있거나 얼마만큼 저장돼 있거나 네. 이 중앙은행은 통계가 잡힐 텐데 네. 그게 어디가 더 큰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의 유출입 정도는 그 보고를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출입 데이터를 볼 때 중앙은행이 한 2,000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한 25,000톤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의 데이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도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이라는 게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도 들어오지만 이게 뭐 일정 부분에서 뭐 반도체에 사용이 된다던가 맞아요. 네. 뭐 우주 산업에 사용된다던가 이렇게 산업재로 쓰는 거는 이게 그런 다양한 수요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금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디서 쓰여서 얘가 계속 뭐 어떻게 뭐 해외로 나가지 않고 있는지. 예를 들면 반도체로 들어왔는데 반도체는 또 수출을 하잖아요. 이때 금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이렇게 데이터화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2만 몇천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양만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냥 추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 그 비율이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 그러니까 거기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로 국가들이 갖고 있는 GDP 대비 갖고 있는 비중과 되게 유사하다 이런 평가들이 되게 우리가 한 많거든요. 1% 2%? 0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라고 전 친다면 세계가 비슷합니까? 네? 전 세계가 비슷해요? 아니요. 우리나라만 유독 적죠. 우리 좀 낮죠. 네, 맞습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20%대 그리고 아니면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을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네. 오. 유럽 국가들이 특히 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유로화 자체가 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굳이 달러를 갖고 있을 바에는 그냥 금을 갖고 있는 영향도 되게 클 거고 그리고 워낙 그 유럽 역사에서는 금이 돈이었던 역사가 더 깊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 비중이. 중국 같은 경우에가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중이 낮네요. 네, 우리 우리나라는 1%도 좀 많이 안 낮다고 된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환 보유액 자체는 전 세계에서 되게 높은 수준이지만 금의 비중이 되게 낮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금도 국가가 그렇게 금을 많이 안 모으면 사실 국민들한테도 금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금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만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도 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원래 국민들이 금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워낙 금이 많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 국민들의 수요가 네.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수요 또는 파는 수요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은행의 그 흐름을 네. 보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아서 네. 어, 대충 뭐 네. 50대 50이다 뭐 이 정도의 그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이제 민간의 수요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특별히 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고 뭐 금이 수요가 얼마다 뭐 거래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선물 시세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네. 근데 금의 실물 대비해서 선물 시장의 규모는 128배 정도 크거든요. 그 말은 즉 128개의 계약 중에 실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선물에 대한 수요가 이제 실물로 옮겨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금 가격이 또 재평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다시 아무튼 좀 얘기가 많이 샜는데 네, 네, 네. 예, 과연 지금 이 거래량, 이 선물 시장에서의 데이터의 이 거래량이 실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소매 기준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에 비하면 많이 약한 편이긴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상승 사이클에서 초기에는 좀 많이 현명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중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제 말기 이제 뭐 후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게 될 텐데 네. 그 후기쯤에서는 이제 뭐 중앙은행들이나 오히려 그런 투자 기관들의 투자액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 그 투자량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들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코인 시장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뭐 구체적인 법안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코인 비축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코인 시장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전부터 중국은 정책적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뜨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취임 초기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받아들이면 금을 팔아서 아마 비트코인을 살 거다. 그렇다면 이제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더 뜰수록 금에는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플러스 비트코인을 보유량을 더 늘리는 이 과정이라는 그 부분의 이제 핵심 요소는 탈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달러 중심의 세계로 가겠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네, 보인다는 거죠. 네. 금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은
탈달러에 있습니다. 탈달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의심과 그 다음에 이 정확히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각광받는다라는 것도 결국에 본질로 들어가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가치 상승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더 띄우면 띄울수록 그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물론 금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본질로 보면 오히려 금 가격을 더 크게 튀어오르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간은 8달러에 있다. 또는 달러에 대한 그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같다. 네, 실제로 예전에 네. 그 1960년대 이럴 때 보면 런던 골드풀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발행한 화폐가 너무 많은데 이제 다른 국가들이 뭐 아니면 이제 민간이나 그런 사람들이 금으로 바꿔달라 이거 요청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금을 일단은 창구를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유럽 국가들 7개국인가 이제 모아서 런던 골드풀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실물 금을 막 덤핑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달러를 지켜야 되니까 달러 가격이 35달러에 유지돼야 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자유시장 이제 이중계층의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예, 달러가 35달러에 고정됐지만 자유시장에서는 한 40달러, 50달러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가격을 낮춰야 사람들이 달러라는 자산을 계속 그 35달러의 그 페그가 유지될 수 있어서 달러라는 자산을 믿을 테니까 막 현물을 덤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결국엔 얘네들이 발행한 화폐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잠깐 그걸로 가격을 낮춰서 35달러로 맞춘다고 이 달러 가치가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970년대에 닉슨 쇼크가 터지고 네. 결국 금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던 건데 지금도 결국에는 달러를 지킬 거냐 달러를 지킨다고 한다면 현물 금을 덤핑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이제 오히려 다른 대체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끝으로 가면 결국에는 국가가 보유하는 금 보유량만 줄어들 뿐이지 그게 금 가격을 더 크게 튀어오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라도 네,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는 건 물론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약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여러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다른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이 그 대체 수단으로 달러 패권을 의심해서 미국 정부가 뭐 자산으로 비추한다든지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흐름까지는 아니죠, 당연히. 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네. 사실 비트코인 그런 탄생 자체도 미국이 2008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달러를 너무 많이 뿌리니까 이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네, 네. 이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차라리 비트코인을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을 보자 이거죠. 네, 네. 본질은 비트코인도 달러에 대한 그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거는 네.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같은 이런 정말 좀 현대화된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하튼 이 본질적인 부분은 금과 비트코인이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그 비트코인을 채택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더 퍼져나가고 있는 흐름 이게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네, 이 네. 부분이 정말 당연합니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네.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달러하고는 반대 진영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화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시간 때문에 금을 소매도 하시니까 우리가 1년에 그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까? 수요가? 예를 들어 봄에 결혼 많이 하니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사실 네.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수요로 생각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금을 진짜 많이 사는 국가는 인도랑 중국입니다. 근데 인도가 특히 진짜 금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국가는 그 풍요의 신이라고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신을 의미하는 바가 이제 또 금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5월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5월쯤 되면은
그 인도의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네. 플러스로 이제 결혼 시즌도 이제 5월 정도면은 결혼 시즌이 있다 보니까 이때 금의 수요가 잠깐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10월에서 11월 이 정도에 이제 9월에서 11월 여기 가을 시즌에 또 한 번 축제 기간과 웨딩 시즌이 몰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금 가격이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도 약간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친다던가 아니면 금 가격 자체가 상승했던 역사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네. 예, 아마 한 5월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당장 뭐 금 가격이 튀어오르지 않더라도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월 결혼할 신부님이 뭐 네. 1년 전에 겨울에 미리 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게 네. 꽤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물론 그 1년, 정도예요? 예, 네. 1년 뒤를 생각할 때 1년 뒤에 금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지 낮을지 네. 이거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다만 통계적으로 가을에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겨울에 사는 게 좀 더 저렴할 확률. 그러니까 나중에 가을에 살 때 금을 좀 더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때 금 가격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때는 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이 좀 많이 안정화된 겨울이나 봄 되기 직전 이럴 때 그러니까 겨울 시즌에 좀 금을 사놓는 게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은은요. 10년, 20년 동안 뭐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금과 비교하면 은값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지금 은값은 금이 오른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100년치 데이터를 보면 금이 오르는 사이클에서 은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왜냐면 금이랑 그 자산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데 다만 그 규모가 금 마켓캡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오를 때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르고 물론 나중에 또 떨어질 때도 네.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금 가격 오른 거랑 비슷하게 올랐다는 건 앞으로 금의 상승기가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은의 상승 모멘텀이 훨씬 클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은도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ETF가 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SLV라는 그런 ETF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은통장 뭐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은수저 갖고 계신 분들 네, 뭐 금 가격이 오른 것만큼이나 그것도 올랐다. 물론 이제 금에 비하면 가격이 낮지만 네. 그 비율만큼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이라는 자산이 금 가격 오르는 사이클 때 정말 무섭게 오르고요. 적게 네. 오를 때가 한 10배, 많이 오를 때 32배가 오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락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50년째 은을 갖고 있었다 하면은 네. 50년째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큰 부자가 됐지만 네. 50년째 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은 금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 상승 사이클에만 편승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자산이지 무작정 뭐 10년, 20년, 30년 보유하는 자산으로서는 좀 약간 다르군요.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오를 때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만 네. 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갖고 계셨던 분은 금만큼의 수익률은 아니다. 네, 그쵸. 네. 그래도 한 20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그때 한 5천 원 정도 은을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은수저 사는데 한 2, 3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뭐 공인비 이런 것까지 해서. 근데 지금은 은을 그냥 팔아도 한 1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은수저 이런 것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테커스의 조기원 대표와 함께 금시장 메커니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